제가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경기 침체 없는 이번 금리 인하 어떻게 될지 그 시나리오를 알아볼게요. 금리 인상은 유동성이 낮아지고 금리 인하는 유동성이 올라간다.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만 알아도 몇 번 없던 이 사이클 안에서 증시와 경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사이클, 이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이 피크 구간은 항상 증시와 경제에 큰 영향을 가져다 줬는데요. 유동성 자체로만 보더라도 시장의 성질이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본격적인 유동성의 증가 추세로의 변곡점이다. 기본적인 성격이 될 것이고요. 대출이자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금융 비용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존의 투자에 대한 비용이 낮아진다. 그리고 소비는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른 기업이익의 증가, 게다가 대출금리가 낮아짐으로 인한 신용 리스크의 감소 또한 자산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금리 인하 기간의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금리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하락했던 경우들이 있죠. 이 경우들은 대부분 구조적인 위기 또는 경기 침체를 동반한 경우였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경기 침체 여부에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게다가 이번 올해 말에는 대선이라는 핵심 이슈가 있죠. 미국이 대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현재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시장의 부양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는 과거 미국 대선에서 딱 한 번밖에 없었다. 결국 한 번 빼고는 주식시장이 올라야만 재선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현재 바이든 정부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지표로 볼 때 추가 상승 여력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 현재는 최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4파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을 넘는 5파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본 전제를 갖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자료들에 의하면 금리 인하가 나타났던 그 시점, 그 구간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항상 동반했죠. 하지만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은 중기적 상승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곧 기회가 될 것이다. 자, 먼저 지금 현재의 구간을 2019년에 금리 인하 때와 비교를 해볼게요. 2019년의 금리 인하와 현재의 금리 인하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때 당시 2019년 8월 1일 첫 금리 인하가 일어났습니다. 이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증시는 금리 인하 직후 하락. 근데 이때는 상황이 어땠냐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기업 실적 증가가 이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구간이었다. 그래서 이거 경기 침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시장에 돌고 있는 때였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달러 약세를 위한 금리 인하 압박, 또한 낮은 실업률 때문에 실질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은 그런 상태였죠. 이 당시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제롬 파월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경기 침체는 없었고요. 그 이후에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 지금 같은 구간은 이때와 비슷해요. 선제적으로 경기 침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금리 인하이다. 즉 경기 침체가 나와서 혹은 구조적 위기 때문에 금리를 사후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 예방은 선제적 예방 조치, 보험적 성격일 뿐이고 경기 침체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입니다. 물가가 피크를 치고 나서, 즉 물가가 잡힌 다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금리 인하의 과정이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실제 2019년에 실업률은 높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에 급등을 했지만 어쨌든 이때 구간은 금리 인하가 나타났던 이때 시점은 현재보다 실업률이 약간 낮은 시점이었다. 그리고 현재의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인 실업률의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 실업률은 이거보다 낮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실업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경기 침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보험적 금리 인하 성격이 강하다. 이게 19년도와 현재의 비슷한 측면인데, 자, 그러면은 금리 인상과 인하에 따른 증시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018년 12월 20일 날 이때인데요. 금리 인상이 마지막으로 일어납니다. 금리 인상이 끝난 그 다음 주부터 저점을 깨는 마지막 하락이 나왔지만 곧바로 들어 올리고 급등했다. 금리 인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금리의 피크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첫 금리 인하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때까지 증시는 올랐다. 출렁임은 있었을지언정. 이 중기적인 추세가 중요한 거고 우리는 이런 출렁임을 염두에 두면 안 됩니다. 중기적인 진짜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 첫 금리 인하가 나왔던 2019년 8월 1일 이때 이 주에요. 이 출렁임으로 인해서 결국 금리는 한번 빠지긴 했습니다. 금리 인하의 성격이 사실 이 당시에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이거 진짜 글로벌리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시장에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출렁임이 나왔다. 하지만 결국 이런 변동성을 뒤로 하고 변동성이 나타난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뒤에는 급등이 나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경기 침체가 없는 구간, 증시 우호 환경으로 바뀌어가는 변곡점이 나타난 이후에는 증시가 올랐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왔던 급등 후에 급락, 그리고 급등 후에 다시 급락, 그리고 다시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증시가 나스닥 기준 이 정도 구간 즈음에서 금리 인하가 이제 내일 모레 나오겠죠. 새벽에. 그럼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형태로 변동성이 출현할 것인가?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 긴 중기적 흐름입니다. 중기적인 흐름을 상승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이런 변동성은 굉장히 좋은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경기 침체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7월 말 8월 달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고 실업률 그리고 기업의 실적, 경기 관련 지표들 굉장히 여러 측면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 이걸 지금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오늘은 금융 스트레스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이렇게 금융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이런 구간들에서 보통 이런 경기 침체들이 나왔다. 닷컴버블 붕괴 때를 빼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급등 구간에서 경기 침체가 왔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 스트레스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구간이다. 사실 이런 하향 안정 국면에서는 경기가 안정되는 그런 추세를 보여왔고요. GDP가 올라갑니다. GDP가 안정적인 구간을 맞이했었다. 즉 급격한 자금 경색이나 신용 위험 가능성이 낮은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현재 같은 경우는 급격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신용 경색이 나타나서 구조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라는 거죠. 게다가 가계 소득이나 자산 증가로 봤을 때 가계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리고 소득 대비 순자산 비율 또한 반등 국면이다. 하지만 가계 자산과 소득 대비 순자산 비율의 괴리, 이 간격이 넓죠. 이렇게 붙어있는 구간이 있고 이렇게 간격이 넓은 구간이 있다. 지금 이 간격이 괴리가 벌어져 있다는 것은 소득은 증가했는데 증가한 소득 대비 자산 비율은 낮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가계 자산은 이만큼 증가했는데 소득은 더 높다라는 거예요. 가계 소득과 자산으로만 보더라도 추가 자산 시장의 상승 여력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우리 시간 9월 19일 새벽입니다. 0.25냐 0.5냐 빅컷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일단 패드워치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빅컷 0.5 BP 인하가 확률 61%로 더 높다. 빅컷이 일어나면 그냥 개념적으로는 그래요. 미일 금리차 축소로 인한 엔캐리 청산 자극을 줄 수가 있고요. 물론 증시 안 좋겠죠. 그리고 시장에 경기 침체 관련된 불확실성 제공할 수 있다. 얼마나 지금 안 좋으면 0.5 내리는 거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래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재는 개편, 제롬 파월, 연준이 현재 바이든 민주당 정부 편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재선을 돕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엔 금리가 0.5 빅컷으로 내려가더라도 단기적 충격이 나올지언정 중기적으로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빅컷 여부보다 중요한 거는 연준 태도입니다. 금리 내리고 나서 제롬 파월이 뭔가 발언을 하겠죠. 결국 그 태도는 비둘기적일 것이다. 그리고 0.5% 빅컷 금리 인하가 나오더라도 보험 성격이 강한 경기가 좋지 않아서 내리는 빅컷이 아니라 비둘기적 발언과 함께 나오는 빅컷이라면 오히려 증시에 좋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단기 변동성 무관하게 중기적 단위로 투자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중기적 단위 투자 판단이란 것은 중기 상승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기존에 말씀드렸던 증시의 시나리오. 내려가면 이 구간에서 반등 올 것이다.
그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 1차와 2차 이후 반등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중기 상승 우위로 보고 있는 구간이고요. 4시간봉 기준으로 이런 수렴권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는 중요한 매물대 구간이다. 첫 번째로는 상승 후에 리테스트 이후 재차 상승, 이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빠진다면 이 구간으로 바로 빠지거나 아니면 상승 후에 더 빠지거나 해서 이 구간 내에서 반등을 주고 나아가는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죠? 어떤 경우든 변동성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결국 중기적 관점으로는 증시에 우호적일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나스닥보다 좀 더 강세입니다. 나스닥은 이런 트라이앵글 패턴, 삼각 수렴을 보여주고 있다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다소 상방 경직이 위로 형성되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이런 형태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결국 이 추세를 뚫고 좀 눌릴지언정 추세를 뚫고 상승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눌림이 온다면 그 눌림은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눌림이 오지 않더라도 변동성이 적고 눌림이 적다면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될 수 있다. 어쨌든 저의 생각이니까, 저의 생각이자 시나리오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길게 주봉으로 2022년 10월달 최저점부터 바라보면 지금 이평선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방향성대로 증시가 터질 것이다. 나쁘지 않습니다. 수렴 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증시에 결국 이번에 나오는 이 금리 인하는 2019년도와 같이 코로나 직전까지 급등했던 이 시점과 같이 결국 중기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증시의 우호적 환경이자 기폭제가 될 것이다. 사실 제가 이런 폭락 구간, 낮은 밸류에이션, 이때 밸류에이션이 이때죠. 이때 밸류에이션이 이때 구간보다 싸거나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이때 가격에 살 수 있었다면 이때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보든 기술적으로 보든 지난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든 모든 지표는 중기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구간에서 샀든 아니면 급등 후에 눌림, 말씀드린 이런 구간에 샀든지 어느 구간에 샀던지 간에 결국 이 고점을 넘어가는 우파 상승이 나온다면 이 모든 자리에서의 분할 매수는 저가 매수가 된다. 결국 큰 흐름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내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 내 기준을 만드는 것. 실제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뭐 하락장 온다, 폭락 나온다, 여러 가지 공포 섞인 썸네일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결국 내 기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유튜버 말 듣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 따라서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랄게요.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